진리의 부재 김성우. 철학의 역사 안에서 전통적인 논쟁의 주제는 선험적이고 초월적인 측면에서 세상의 근원을 바라보는 관점과 경험적이고 현실 세계의 내재적 측면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입장의 대립이다. 이미 고대 철학 안에서 이데아 아이디어의 세계를 말한 플라톤과 개별자의 실체에 대해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의 다름이 존재한 것이다. 근대 철학의 시대로 넘어와 나는 생각하다. 고로 존재한다 COGITO. 어고 섬라 말한 르네. 데카르트 1596-1650의 이성론과 아는 것이 힘이다 SCIENTIA POTENTIA. 에스트는 격언으로도 유명한 프랜시스 베이컨 1561-1626을 필두로 하여 경험론의 대립 또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의 다툼이라기보다는 참된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이라 여겨진다. 현직 대통령의 124계엄 이후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분열로 흘러가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이웃을 적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기존에 존재했던 지역 간, 세대 간 그리고 성별 간 갈등들이 기묘하게 뒤섞인 파국을 우리는 맞이했다. 얼마 전 SF 영화의 유명 캐릭터 복장으로 코스프레를 한 사람을 비롯한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입구를 점령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 들어가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사상검증을 하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사상검증이라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끔찍한 망령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 안타까움을 넘어 두렵기까지 하였다. 시대의 아픔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단어인 사상검증을 운운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백골단을 입에 담는다. 그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떠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익명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고는 있을까? 당연히 모를 것이다. 그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아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그분들의 아픔은 바라보지도 않는다. 워낙 예민한 사항이지만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10차례의 변론에서도 변호가 아닌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옳다 단언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매도하는 것은 논리의 다툼이라기보다는 감정의 싸움으로 보여질 뿐이었다. 철저히 대립되는 증언들은 누군가 한쪽은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진리에 대한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이다. 진리란 무엇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은 112처럼 간단한 질문이 아니다. 하지만 그 복잡하고도 어렵게 만들어지는 진리는 사회의 구심점이 되어준다. 그 구심점을 잃지 않기 위해 사회의 구성원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장전입 한 번으로 장관직 후보에서 낙마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도는 흠결도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불법 전입 신고의 제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국무위원들의 높은 도덕적 검증을 우리는 요구했었다.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받은 이들의 이해관계 안에서 또한 냉철한 국민들의 감시의 칼이 무뎌지면서 사회가 지녔던 높은 도덕성의 요구는 무너졌다. 이렇듯 진리가 무엇인지 단정짓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적 함의가 담긴 진리를 수호하는 것 또한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더디 나아가더라도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사회를 지키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 나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며 상대방이 받을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진리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진리는 완성된 존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얘기해주는 것은 아닌가 싶다. 정월 대보름 잃어버린 것은 앤드 김균식.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오늘은 정월 즉 1월의 대보름 달이 뜨는 날이다. 음력 1월 1일이 구정으로 설 명절이라면 정월 대보름은 음력 15일이며 달맞이를 비롯해 여러가지 풍습이 있는데 요즘 와서 이런 소리를 하면 촌티난다거나 아재로 치부된다. 지난 얘기는 꼰대의 독백으로 여겨지며 달력에는 그 흔한 공휴일이나 대체 휴일도 아니다. 즉 정월 대보름의 의미나 미풍양속이 그만큼 잊히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다 몇 년 지나면 아예 아무것도 아닌 날이 되고 말 것이다. 풍습이란 해당 국가의 고유문화다. 풍습은 지형, 계절 등 자연적 조건에서 파생된 인류의 자연적인 문화유산이다. 북극,
적도 지역이 사회 구조를 이루며 살다 보면 전쟁, 기아, 질병, 가뭄, 지진 등 다양한 조건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한 일들을 기원하기도 하며 또 민족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전에 내려오다 보니 보름날은 우리 민족만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고유의 풍습대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국가의 규모와는 별개로 아프리카 원주민이나 넓은 대륙의 소수민족도 대보름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나름 국가 경쟁력 6위, 국방 5위, 기타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한류는 강력한 허리케인처럼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함에도 정작 우리 고유의 혼이 담긴 각종 풍습이나 문화유산은 터부시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며 이대로 가다간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명의 발달이 검증 없이 기존의 모습을 사라지게 했다. 대표적인 예로 마당이 사라졌다.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기존의 마당에서 벌어지던 모든 일들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도 기억도 모두 사라졌다. 마당은 멍석을 깔고 윷놀이도 하고 잔칫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천막을 두르고 둘러앉아 국밥을 말아먹던 식당이었다. 평소에는 아이들이 뛰어놀며 온갖 놀이로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곳이기도 하고 가을에는 고추를 말리고 겨울이면 한 구석에 장독대를 묻어놓고 김장김치를 꺼내 먹던 곳이었다. 낮은 쌀이 울타리가 있었지만 치안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경계선일 뿐이었다. 그때의 마당이 지금처럼 아파트 놀이터에 아이들만 가끔 놀던 곳으로 변했지만 더욱 달라진 것은 아파트 현관문만 닫으면 옆집 사람이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설령 죽었더라도 별 관심이 없다. 오히려 집값 떨어질까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적어도 사람 사는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며 얼마 가지 않아 구정 설날과 추석 명절조차 노는 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시대가 될 것이다. 사람이 먹고 자고 배설하고 사는 것만 치중한다면 동물과 다를 바 무엇일까? 모두 배달 음식만 먹고 산다면 장담극이나 우리 고유의 음식, 조리는 유튜브에서 일시적으로 조리법대로 해보는 장난에 불과해질 것이다. 과거에는 종갓집 시어머니가 되어야 집안의 가풍이나 내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며 나름대로 전통이란 것을 중시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연휴에 캐리어 끌고 공항으로 달려갈 게 아니라 우리 고유의 풍습에 대해 잘 아는 미래 세대들과 함께 공유해보면 어떨까? 컴퓨터 앞에 늘 앉아있던 아이들에게 팽이를 어떻게 치는지 연 만드는 것과 날리는 방법도 알려주고 윷놀이에 왜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한지 함께 즐기며 놀아보는 것. 어쩌면 이런 분위기가 애국이며 대족일지 모른다. 화재 위험으로 쥐불놀이는 하지 못하고 안전사고 위험으로 차전놀이나 노다리 밟기도 못하고 성추행 가능성이 있어 말뚝박기나 소꿉놀이는 못한다고 치더라도 오징어 게임이 히트치는 것처럼 일부라도 함께 놀아보면 어떨까? 지금은 트로트 열풍에 밀려나지만 이맘때 마당놀이는 해악과 재치는 물론 권력층에 대한 야유까지 포함되어 백성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던 때가 있었다. 홍길동전이 그러했고 그게 내용상 미움을 사는 뺑덕어미도 그러했으며 효녀 심청이의 등장은 함께한 관객들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냈다. 거지들이 신명나게 펼치는 품바 타령은 부담 없고 허물없이 마음껏 소리치고 상대가 누구든 험한 말까지 뱉어내지만 누구 하나 이를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것이 하나둘 사라진다. 누구 탓일까? 문화예술을 보존하고 유지관리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 탓일까? 아니면 연일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을 편향되게 유도하는 방송 매체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초단위로 변해가는 유튜브나 SNS 탓일까? 아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자각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식 부재의 탓이다. 언젠가는 제사마저 온라인으로 지낸다는 말에 기겁한 적이 있었다. 이제 부모에 대한 병간호도 로봇에게 맡기는 시대가 됐다. 이미 특정 의료기관은 사용 중에 있지만 향후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미래를 염려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것을 중히 여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속놀이 문화 권장에 대해 공감대를 구해야 하고 그러한 놀이 문화를 촌스럽게 여기는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필자는 대한생활체육회 총재로서 남과 북이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 문화를 통해 잠시 총을 내려놓고
함께 놀아보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 외교, 이념, 체제를 떠나 약 40가지에 이르는 우리 고유의 놀이를 겨뤄보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승패를 떠나 시상식은 독도에서 양국의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날이 꿈이 아니길 바라고 있다. 문득 10대 시절 통조림 깡통에 관소를 넣어 불을 붙인 뒤 돌려보던 과거가 떠오른다. 웍웍 소리를 내며 붉은 불덩어리가 돌아가는 동안 추운 겨울 날씨를 잊을 만큼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때마침 옥슨 80그룹 사운드의 불놀이야 노래가 들려왔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해주시던 약밥이 그리운 건 어쩐 일일까. 무너진 국가 지도자, 리더십 앤드 구동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서울대 법대 출신 능력의 허상을 확인시켜준 점, 다른 하나는 국민들에게 법 공부 많이 시켜준 점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한 지인의 냉소적인 평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12.3 비상계엄 후 처신 등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후 탄핵으로 직무 정지될 때까지 약 2년 6개월여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보여준 리더십은 아쉽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학벌로 통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또 출세의 대명사인 검사를 거쳐 그 직업의 최고 자리인 검찰총장까지 지냈다. 그런 그가 국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수행한 국정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임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않았으니 성과를 얘기하기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평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를 꼽으라면 딱히 머리에 떠오른 게 별로 없는 것도 역대 대통령사의 드문 일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헌법에서 40여 년 사문화한 계엄의 망령을 불러들였다. 군대를 국회에 진입시켜 힘으로 민주정치를 제한하려 한 것이다. 아무리 야당이 밉다고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경제와 한류로 세계인의 조명을 받는 민주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조치를 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졸지에 국제사회에서 후진국 취급을 받게 됐다. 대한민국 국가 신인도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사람이 다름 아닌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지키고 발전에 앞장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자리 아닌가. 윤 대통령의 12.3 계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창피해하는 게 이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12.3 계엄 후 윤 대통령의 모습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공직자비리 수사처의 내란혐의 수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등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대응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그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 실패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은 공연불에 그쳤다. 수사기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법원 영장을 받아 시도한 체포에 온갖 핑계를 대며 관저에서 경호처의 보호 아래 버텼다. 아는 사람이 더한다고 있는 조항 없는 조항을 총동원해 보란 듯이 법 기술을 보여줬다. 역시 검찰총장 출신답다고 해야 하나. 아무리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하지만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하면 딱하다. 덕분에 헌법이나 형사법 등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한다. 이걸 두고 윤 대통령에 고마워해야 하는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른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땐 변명, 책임 회피, 궤변 등이 넘쳐났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 관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이다라며 정당성을 강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심지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대상을 의원 아닌 요원으로 둔갑시켰다. 정치인 체포 의혹에 대해선 동태를 살피라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이 섬겨야 할 국민을 이토록 바보 취급할 수 있나? 오만하기 짝이 없다. 윤 대통령만 비겁한 게 아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현 대통령 대행직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현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장관들 중 내 탓이라며 진정한 반성문을 쓴 사람도 찾기 어렵다.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계엄. 국무회의는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등 내란 의혹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이다. 혹여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너도 나도 전전긍긍했다.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라면 과정이 어떻든 결과에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그들은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정 운영의 공동 운명체 아닌가.
어떤 국무위원은 무릎을 꿇고 대통령의 계엄을 만류했다고 한다. 실제 그랬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그랬더라도 계엄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자성하고 자숙하는 게 옳다. 대통령과의 의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자리가 국정에 대해 책임을 나눠갔기 때문이다. 진실규명의 측면에서 공익을 위해 정직해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인간적으로 보면 도리가 아니다. 사사롭게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상호 배신의 문제도 있다. 그간의 참여인 것으로 알려진 별 4세 육군참모총장대장과 별 3세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중장 등 4인방을 포함 군 최고 지휘부를 구성한 장군들은 계엄을 거부하기보다는 적어도 동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이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에 속한 것은 분명하다. 또 군은 상관의 명령에 따를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적이 아니라 수호의 대상인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에 이렇게 무력하게 굴복했다니 안타깝다. 계엄 당시가 전시는 고사하고 준전시라고 할 수 있었나. 정작 계엄 명령을 거부하거나 계엄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무모한 계엄을 다행히 실패로 끝나게 한 것은 현장 지휘관 또는 일선 군인들이었다. 그런데도 계엄군 최고 지휘부는 재판 방어권을 이유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부하 지휘관들과 엇갈린 증언을 내놓았다. 눈물까지 흘리며 말로는 부하들은 책임이 없으니 용서해달라면서도 실제론 본인 책임에 대해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야권 지도자라고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반국 가세력으로 지목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의 국회 독주를 계엄의 주요 배경으로 삼았다. 그 사실 여부를 떠나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줄타내간 소나기 특검안 등을 발의하고 일방 삭감 예산안의 단독 처리를 압박했다. 그 자체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 불행한 사태에 야권 지도자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럴진데 이번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했다. 급기야 경제부총리를 대통령 대행의 대행체제까지 만들어 놓고 그마저 탄핵을 위협했다. 그 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등장해 무차별 관세 폭탄 등을 쏟아내며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트럼프 취임 이후 한 달 넘도록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트럼프와 통화조차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상 나몰라라한다. 그저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속도전을 펼친다. 반면 본인의 차기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본인 관련 재판에 대해선 지연을 위한 꼼수 전략 이역력하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마치 점령군처럼 비춰진다. 이 대표는 외국 대사들을 만나고 외신들과 인터뷰하며 대통령 행세한다고 입방에 오른다. 차기 대선을 위한 중도층 공략을 염두에 둔 듯 정책 급선회를 하면서 말 바꾸기 지적을 받고 정체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계엄이 시행됐다면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국가 지도자는 지혜롭고 덕이 많아야 하며 용감해야 한다. 지혜롭다는 건 사리 분별을 잘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덕이 많다는 건 소통과 포용할 줄 아는 것이고 용감하다는 건 두려움을 무릅쓰고 과감한 결정을 통해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앞장서서 책임지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손자병법을 쓴 손무의 장수 분류법에 따르면 지장, 덕장, 용장이다. 그 세 가지 유형의 장수는 맹자가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꼽은 네 가지 마음, 즉 인의의 질을 바탕으로 한다. 그 실천 도덕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좋은 대학 나오고 고시 패스한 것으로 충족되는 게 아니다. 그건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확인됐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아직도 개인 능력과 상관없이 공부 기술자들이 대체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권력을 독차지한다. 재주가 많으나 덕이 부족한 재승박덕의 괴물 인사, 불량 인재들이 무리를 지어 카르텔을 형성하기도 한다. 학교 교육에서 인성이나 인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입시 천재만만 들어온 결과다. 그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보다는 이해타산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다.
그런 사회에서 대중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지도자를 찾는 건 처음부터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다. 위기의 순간 지도자가 보여야 할 태도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 사회 지도자들의 태도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거나 모호한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태도는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지도자가 신뢰를 잃으면 국정 운영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도자의 자질 부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은 창의성과 리더십을 배양하기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한 인재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과 도전 정신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과 도덕적 판단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성적 중심의 평가 방식이 자리 잡고 있어 근본적인 변화는 요원하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및 공직 사회에서도 책임 회피가 만연해 있다. 우리나라의 관료 시스템은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려는 지도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도자들이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무난한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환경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만이 살아남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지도자가 나오려면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단순한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윤리 교육과 토론 수업을 강화해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도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자와 정치인을 선출할 때 도덕성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평가 기준도 필요하다. 단순히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위기 대응 능력과 도덕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과제가 산적해 있고 그 해결을 위해 먼 길을 가야 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대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과정을 통해 짧은 시간에 뛰어난 지도자를 발굴하고 그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똑똑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머리만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라 가슴도 따뜻한 지도자를 뽑는 게 중요하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우리 역사에서 훌륭한 대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우리 시대에 그들을 모델로 한 모범적인 지도자는 꼭 멀리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